네, 오바마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하면서 집권 2기, 글로벌 경제 그리고 미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들의 시장의 관심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침내 우리 시간으로 어제부터죠. 최대 이슈입니다. 재정 절벽을 해결하기 위한 오바마 집권 1기의 마지막 의회가 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 재정 절벽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집권 2기가 이제 곧 시작이 되는데요. 이 미국 경제를 비롯해서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부터 좀 확인해 볼까요? 일단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된 네. 이후에 집권 2기에 미국의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언급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 오바마 행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우려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경제에 우려되는 사항은 경제정책 방향에 그대로 반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은 그 세계경제 디플레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오바마 행정부의 집권 2기에 부담이 되지 않겠나. 그리고 지금 한일 전쟁을 비롯해서 보호주의 파고가 상당히 되는데 역시 미국 입장에서는 대외정책 측면에서 상당히 부담이 될 거다. 이런 쪽으로 사실 가닥이 잡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역시 중국의 그 정권 교체 문제는 미국으로서는 이미 G2 체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이 오바마 행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가져갈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역시 유럽 부분입니다. 네. 유럽의 이기에 대해서는 아시아의 중심척이 이동시킬 만큼 전통적으로 유럽의 강대를 좀 멀리하는 이런 분위기가 되거든요. 그런 각도에서는 역시 유럽의 그 실물 경제 전이 여부 이런 문제도 미국의 경제정책 방향에서 아시아 중심축 이동에 유럽과 관계 설정할 때 상당히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꼽는 것은 역시 이전에도 한번 한국경제TV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는 내년에는 일본과 또 하나의 그 전통적인 미국의 우방이었던 일본의 소위 그 위기의 우려 문제 이런 문제도 사실 공식적으로 경제정책 방향에 당선 이후에 정책 방향이 앞서서 미국 입장에선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는 현안으로 또 변수로 꼽은 시각은 아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굵직굵직한 변수들이 많은데요. 이 중에서도 전문가들과 기관이 꼽는 가장 큰 변수는 바로 재정 절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미국의 당면한 문제고 네. 미국의 내부적인 문제로 이렇게 꼽을 때 아마 집권 2기 때에는 아마 이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뭐 많은 사람들이 지적해 오고 있고 증시 입장에서도 이미 반영되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여러 기관에서 재정 절벽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장 크게 관심 있는 것은 역시 세계 3대 신용평가 기관들이 어떤 입장을 보일까 하는 것이 사실 가장 큰 관심사가 될 거 이렇게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이 문제의 전초라 할 수 있는 작년 8월 달에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진 이후에 미국 증시라든가 세계 경제에 어떤 우려가 나왔는지는 시청자분이 1년 전의 모습 보면 잘 생각나실 거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럼 전에서 3대 평가기관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1년 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지적해 주시는 분이 없는데요. 1년 전에는 스탠다드 푸어스 같은 미국의 금융기관, 미국의 신용평가기관들이 이것을 우려했고 실제로 국가신용등급을 강등시킨 평가기관이 바로 스탠다드 푸어스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재정절벽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의 두 기관, 스탠다드 푸어스는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무디스는 재정절벽 여부와 관계없이 신용등급 그대로 유지하겠다 하는 비교적 이렇게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입장을 두드러는 쪽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유럽의 기관인 피치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재정절벽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이것이 타결되지 않을 때는 신용등급을 떨어뜨리겠다 하는 일화가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의 중심축 이동과 관련해서 신용평가기관들이 같은 모습을 두고 보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역시 관계가 소원해지는 유럽의 그 평가기관들은 미국의 재정절벽 문제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거고, 그다음에 막상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 결과도 그렇고 미국 이슈가 될 때는 계층별로 분리시키고 그다음 미국 기관으로 분리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합의가 도출되도록 입장을 모아주는 이런 평가기관의 모습도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뉴스들이 더 상당히 많습니다는 평가기관이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지금 대선을 향해서 가는 우리 후보들 입장에서도 같은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 입장에서 이걸 생각해 줘야 되는데요.
사실 그런 것 관계없이 당신분들의 당선을 위한 이런 쪽으로 이렇게 가면 이런 문제와는 상당히 대조가 돼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갈수록 최대 악재 순위권에 랭크되고 있는 재정절벽, 많은 시간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재정절벽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습니다만 오늘 천천히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절벽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부터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이 재정절벽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인터넷상에서도 재정절벽에 대해서 그 정확한 뜻을 이렇게 싫지 않기 때문에 이론적 근거가 약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시청자분들한테 이 재정절벽 문제에 대해서 일단 용어 자체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요. 네. 그렇습니다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 재정절벽 문제가 봉착되는 것은 재정의 특수한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정이라는 것은 지출이 증대되면 임금과 마찬가지로 한번 올라가면 삭감하기 어려운 하방경성, 나놀드 리저트를 갖고 있는 것이 이 임금과 함께 재정적 특성입니다. 시청자분도 복지비를 당신분들이 받으셨을 때 받을 땐 상당히 좋으실 겁니다. 그러면 재정이 펑크 나서 재정의 건전성이라든가 우리 후손 세대를 위해서 이 복지비를 삭감해달라 하면 당신분들의 이렇게 복지비 삭감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보이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한번 재정 지출은 증대하면 떨어지기 어렵습니다. 국가 재정의 악화 여부와 관계없이. 그에 반해서 재정의 그 수입증 측면에서는 세금을 내고자 하는 사람은 대부분 다 이렇게 인색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재정 수치는 펑크가 나게 마련인데요. 미국처럼 주정부로 구성되어 있을 때는 연방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한도를 설정하지 않을 때는 단일 국가보다도 재정 적자 문제, 국가 채무 문제가 아주 심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단의 셀러리 캡과 세워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법정 한도 확대에 의회 승인을 거쳐서 그것을 합의를 하는데요. 만약에 그 지출선이, 재정 지출의 지출선이 그 한도에 도달했을 땐 우리가 원자재 가격에서 피크 세어리와 마찬가지야. 정점에 도달했으니까 그때서부터는 그 한도가 확대되지 않으면 바로 지출을 삭감시켜, 절벽처럼 삭감시켜야 되거든요. 바로 그것이 재정 절벽 문제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우려대로 만약에 재정 절벽이 발생할 경우에 미국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우리가 뭐 보통 이제 경제 정책에서는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이 있거든요. 그러면 두 정책 간의 차이점이 어떠냐 하면 재정 정책은 확실한 경로에 의존한 정책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 영등포 사거리에 도로를 뜯어서 바로 이걸 고친다면 사람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그만큼 임금이 창출되기 때문에 경기부양 효과가 나타나서 재정정책 측면은 확실하게 경기부양률을 직접적 경로에 의존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통화정책은 대부분 사람들이 경기부양책에서 금리를 내리고 대출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대출료를 커해주면 경기가 살아나는 것처럼 바로 생각합니다는 그렇진 않습니다. 아무리 금리를 제로금리 되고 그 다음에 대출료력을 키워준다 하더라도 소비원은 민간이라든가 설비 투자하는 기업들이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게 생각하면 아무리 대출을 가져가세요. 금리를 싸게 가져가세요 하더라도 당신분들의 미래가 불확실하면 사실 이것을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불확실한 경로에 의존하는 것이 바로 통화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재정정책 측면이 이게 확실한 경로에 하는데요. 이게 더 이상 미국의 재정절벽 문제에 대해서 지금 상태에서 유지하는 게 아니라 삭감해야 된다면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미국 경제에선 경착륙 문제가 불결될 수밖에 없고 이 미국이 차지하는 세계경제 위상으로 볼 때 사실 세계경제도 디프레브레가 될 수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재정정책은 과거에도 그렇습니다. 케인즈 시절에는 재정정책의 투자 승수효과, 인베스트 멀티플라이어 이펙트라 그래서 이 투자 승수효과가 정부 지출을 100일 때 케인즈원 시절에 1930년대는 투자 승수효과가 한 3.6 됐습니다. 360%가 경기부양 효과가 나타난다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떠냐? 지금 많이 줄어서도 사실 1.6배가 됐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정부 지출이 100 됐을 때 경기부양 효과는 160 정도 나타난다. 이게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면 사실 미국 경제가 둔화되거든요. 그래서 문제 심각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가요? 사실 재정절벽과 이 재정정책과는 깊은 연관이 없는 버냉키 의장도 재정절벽에 대한 우려를 계속해서 표시하고 있습니다. 통화정책의 수장인 버냉키 의장이 재정절벽, 이 재정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언급하는 건 무슨 이유 때문이죠? 네, 오히려 그 오바마 행정부, 재정정책의 주무부서인 오바마 행정부보다도 사실상 그 통화정책을 관장하는 버냉키 의장이 이 문제를 더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미국은 재정정책과 중앙은행 간의 견제 균형 원칙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그 재정 정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과거의 FRB의 전형적인 관행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냉키 장이 어쨌거나 교체가 되든 2014년까지 자기가 당신이 퇴진하든 간에 마지막 모습은 상당히 그 좋은 모습으로 전개돼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에서는 지금 위기 극복이라든가 이런 걸 마지막까지 이렇게 잘 해야 되는데요. 지금 통화 정책 어떠냐? 초저금리 유지하는 정책. 그래서 2015년까지 지금의 재료금리를 계속해서 유지하겠다 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유동성 조절을 해서 무기한 양적 완화 정책을 추진하는데요. 사실 앞서 말씀드린 같이 금리를 내리고 유동성을 푸는 이 정책은 재정 정책과 달리 불확실한 경로에 의존하는 정책이다. 그래서 당신이 아무리 이것을 정책을 하더라도 확실한 경로에 의존하는 재정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을 때는 사실 재정 정책이 통화 정책이 효과를 볼 수 없거든요. 사실 통화정책 측면에서 얼만큼 미 국민들한테 부담이 될 수 있는 정도의 정책을 추진했습니까? 네. 금리를 내린다는 것은요. 금리를 내리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프라이스 메커니즘, 경제학에서 프라이스 메커니즘에서 제값을 받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금리를 내렸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 금리 입장에서는 부담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는 돈을 확실하게 많이 풀었다는 것은 나중에 인플레가 폭등시켜서 상당 부분 돈 푸는 거에 대한 부작용도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사실 초저금리라든가 양적 완화 정책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나중에 버냉키 장의 뒷모습이 상당히 쓸쓸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재정 절벽 문제에 대해서 가장 전제 조건이 되는 절벽 문제에 대해서 사실 의회와 행정부의 대타협이 있기를 기대하는 눈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바마 집권 1기의 마지막 의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현재 오바마 정부와 민주당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나요? 지금 오바마 행정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재정 적자 문제, 국가 채무 문제는 크루그만 독트린 입장에서 긴축보다는 경기 부양 쪽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것은 잘 아실 거로 이렇게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경기 부양 기조에서 재정 절벽 문제를 해소시킬 때는 어떠냐?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하나는 법정 한도를 확대시키는 문제가 하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세금을 증세시키는 방안인데요. 자, 세금을 낼 수 있는 계층들이 뭐냐 하면 지난 4년 동안 중산층이 밑으로 풍겨되고 이번에 표심을 확실하게 얻은 사람들이 민주당의 전통적인 중하위 계층으로 표심을 얻다 보니까 증세를 하더라도 이 중하위 계층보다는 세금을 낼 수 있는 부자층에 낸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버핏의 신설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법정 한도를 한대 확대시키는 문제와 함께 세금을 증세하는 문제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반면에 사실 그렇습니다. 이 공화당 입장 같은 경우에는 하원에서 다수당 입장을 취하는 상태에서 전통적인 이런 집권층인 지지층인 공화당 그 부자층에 대해서는 이 버핏의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집권당인 민주당, 그다음에 오바마 행정부 재정책적 관장은 이렇게 오바마 행정부 입장에서는 법정한도 확대 문제, 작년에 8월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버핏의 신설하는 문제를 아직까지 입장을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미국 의회 하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에서는 이 부자 증세, 버핏세를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상당한 난항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처음 시작하는 모습을 제가 직접 이렇게 TV 중계를 통해서 워낙 관심이 되는 것, 중계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 버핏의 신설하는 문제에서는 강한 저항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실 버핏의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 웅성웅성하는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웅성웅성하는 목소리가 나중에 재정 절벽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바로 보여주는 분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공화당 내부에서 경제 자문하는 사람들이 증세 방안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미국의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해야 된다 하는, 그래서 종전에 버핏의 신설하면 반드시 반대하는 입장을 상당히 분위기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엊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는 지금의 공화당의 명분반세여서 오바마 행정부가 주장하는 버핏의 신설을 반대할 경우에는 결국 뭐냐? 미국 경제 침체된다. 어쩔 수 없이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연임은 더 이상 못합니다. 미국의 규정상. 그러면 4년 후에는 공화당의 집권을 해야 되는데요. 버핏의 신설을 반대했다 하는 논리로 해서 미국 경제가 침체되면 결국 공화당이 재집권하는 데는 굉장히 기책사유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네. 이런 부분을 미국의 공화당의 사실 경제 자문원 사람이라든가 첫 연설이 버핏의 재정 절벽과 관련돼서 시작이 됐을 때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조차도
웅성웅성하는 목소리가 들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재정절벽 문제는 결국 대승적 차원에서 해결한다 하는데요. 모양새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 이번에 마지막 회기에서 그야말로 그랜드 바게인 해가지고 대탑이 될 것이냐 하면 공화당이 명분을 안 세운다. 네. 그래서 명분을 세우는 각도에서 어젠가요? 월요일로 기억되는데요. 이제 잠시 후에 방송하는 조 기자께서도 점진적인 타협 방안을 선택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방안으로 해서 양당이 명분을 세워주는 그 다음에 미 행정부와 공화당이 명분을 세우는 차원에서 전진적으로 타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타결은 된다. 이게 의회 막 시작할 때 재정절벽과 관련해서 웅성하는 목소리를 보면 타결이 된다. 이렇게 봐서 시청자분이 그렇게 결론해서 너무 크게 우려하실 바도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최대 악재로 드러나고 있는 미국의 재정 절벽 이슈,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 간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해결 여부와 함께 앞으로의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